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이 결국에 무산됐습니다. 여야 맞대결이 예상되던 대선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토론회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상황, 또 여론조사 결과까지 대선 전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관옥 계명대 교수, 또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언론에서 계속 한 2달 정도 줄다리기를 해왔다고 표현을 하니까 굳이 비유하면 한쪽에서 줄을 놓은 건데 왜 놨는지 안철수 대표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의 통합을 위한 노력이 여기에서 멈추게 되었음을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최종적인 결과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통합을 기대하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단지 합당을 위한 합당 또는 작은 정당 하나 없애는 식의 통합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도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네, 일단은 안철수 대표의 발언 안에서 좀 합당 무산의 단서를 좀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3가지가 눈에 띕니다. 멈추게 됐다, 자신의 부족함,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작은 정당 하나 없애는 식, 이렇게 방식을 좀 거론했는데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분인가요? 예상이 많이 됐죠. 그러니까 과정이 결과를 만든다. 뭐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과정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인식의 격차, 기대치의 격차 뭐 이런 것들이 워낙 컸고 네. 특히나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의 어떤 당대표가 되면서 안 대표와의 어떤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사실상 굉장히 삐끄덕거리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 물밑 협상 속에서 서로의 어떤 조건들을 주고받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협상을 하다 보면. 네. 그런데 그거를 이준석 대표가 SNS에 안철수 대표가 원하는 그 조건들을 올려요. 이거는 뭐 거의 이례적이거든요. 거의 있을 수 없는 것들을 공개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아마 안철수 대표는 그때 이미 이 합당이 되기 어렵겠구나라는 부분이고 더 나아가서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했냐면 내가 휴가 가기 전까지 끝내지 않으면 이거는 뭐 물 건너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일종의 데드라인을 설정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상대는 항상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내가 통합을 해가지고 즉 합당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얼마나 될까? 내가 어떤 위상을 차지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것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들어간다 한들 그 위상이라든가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작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오늘 안철수 대표가 이 어떻게 보면 본인이 약속한 거잖아요. 약속한 거를 부인하면서 이제 잘못했다, 죄송하다는 말까지 하면서도 이 과정을 이제 중단하는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협상 단장인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 요구의 대부분을 수용했다라고 판단하면서 이제 밝히면서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김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좀 국민의힘 쪽에 책임을 좀 더 무게를 실으시는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렇게 협상이 결렬되는 것은 상방이 책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안철수 대표가 지난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본인이 지든지 이기든지 통합하겠다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안철수 대표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이 내년 정권 교체를 위해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하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어떤 주도권 싸움과 또 개인 사적인 감정이 얽히면서 이게 합당이 되지 못하면서 사실은 정치인의 말에 대한 약속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되고 또 사실 내년 3월 9일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심정에 굉장히 기대를 무너뜨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뭐 안철수 대표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책임감이 아마 조금 불거질 예정이고요. 사실 이거는 4월 7일 보궐선거 때 안철수 대표가 야권 후보 경선에서 오세훈 현 서울시장한테 패배하면서 과연 앞으로 안철수 대표가 어떤 진로를 가져가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패배했지만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는 오세훈 시장을 적극 지지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합당의 논의 과정에서 보면은 본인이 명분도 찾고 실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합당을 위한 합당, 그다음에 또 사실상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하게 되면은 윤석열 후보와 또 최재형 후보와 기타 후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겠다. 그래서 당분간은 국민의당을 유지하면서 제3지대 행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자막에 좀 전에 대선 판도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야권 대선 주자들 같은 경우 지금 합당과 관련된 협상을 좀 재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떤 흐름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뭐 이 두 당은 서로가 필요로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이게 분열돼서는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인정하는데 그 주도권이라든가 거기에서 나눌 수 있는 어떤 이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격차, 생각의 어떤 차이 이게 워낙 크거든요. 지금 아까 앵커께서 제가 이제 뭐 이 책임이 이 국민의힘당에 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큰 당이니까 이렇게 포용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이 흡수를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제 그렇게 원만하게 못하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성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선택은 사실 안철수 대표가 한 거예요. 그러면 왜 하느냐? 이렇게 약속을 깨도 잃을 게 없거든요. 그만큼 들어가서 얻을 게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럼 상황에서. 정치적 계산이 있었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나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을 하면서 예. 국민의당과의 어떤 통합의 필요성이 굉장히 약화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냥 흡수하고 싶은 그런 이 욕심이 컸던 것이고 반면에 이제 이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이니까 당대당의 어떤 통합 뭔가 이제 공식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인데 지금은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차라리 시기를 늦추자. 지금의 상황보다는 오히려 2월 달 가면 지금 국민의당이라든가 제3지대의 어떤 가치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때는 이제 사실상 민주당과 국민의힘당의 어떤 후보 간의 어떤 경쟁이 상당히 미세하게 벌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캐스팅 보트를 쥐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를 대비해서 그러면 지금부터 제3지대의 어떤 새를 불려서 몸줄을 불려가지고 그때 뭐 야권 단일화를 한번 한다든가 예. 그러면은 뭐 그 당시에 우리가 뭐 예컨대 이것도 예상이지만 네. 국민의힘당의 후보의 어떤 지지율이 어느 정도 약화되면서 본인이 올라간다. 그럼 반전의 어떤 상황도 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것까지도 계산해서 지금 입당보다 해서 뭐 14분의 1, 13분의 1, 뭐 그런 어떤 위상을 받느니 차라리 이 국민의힘당의 어떤 내부 경선이 다 끝난 이후에 이 야권 단일화의 어떤 과정 속에서 본인의 어떤 기회가 한 번 더 올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계산을 저는 안 했다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건 정치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네, 안 대표의 어떤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다는 설명인데 김 교수님 답변에 좀 질문을 얹어서 질문을 드리면 안철수 대표의 행보도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3지대 어떤 창당 가능성을 시사한 김동연 전 부총리 등과 연대할 것인지 아니면 좀 독자 출마할 것인지 여러 가지 좀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안철수 대표만 좀 초점을 맞췄을 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한 3가지 정도 일단은 본인의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일단 국민의당의 조직을 강화해서 본인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예비 후보로서의 대선 행보를 가시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과정 속에서 제3지대인 아까 말씀하신 김동연 전 부총리라든지 네. 금태섭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서 좀 세분리기를 하면서 국민의당을 강화를 할지 아니면 제3당을 창당을 하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러나 결국에는 마지막에 본인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지게 되면은 국민의힘과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거든요. 네. 내년 3월 9일 대선은 여야 간의 1대1 싸움, 박빙의 싸움이기 때문에 사실 안철수 대표가 한 5% 남짓 지지도를 받는다면은 대선 판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이 기뻐할 일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슬퍼할 일은 아니다. 안철수 대표가 대선 행보를 해서 본인이 주장해왔던 중도 정치와
또 뭐 새로운 정치 이런 것을 재정립을 통해서 본인이 국민의 지지를 일부 받게 되면은 나중에 국민의힘 선출된 후보와 야권 후보 단일화하게 되면은 오히려 야권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대선 구도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선 여든 야든 일희일비할 일이 아니다라는 설명이신데 일단 지금 시점에선 봤을 때는 야권 표라고 지지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있는 건데 어쨌든 여당에선 좀 유리하게 지켜보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거기에서 갈등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것은 여권은 이제 단일하게, 야권은 분열되는 그런 모습은 여권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재보선을 겪으면서 단일화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단일화가 그렇게 쉽지도 않고 단일화 효과가 항상 그 긍정적으로만 나온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돌이켜 보면 네. 뭐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 특히나 이제 안철수, 문재인 단일화 그 과정이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았고 거의 대부분 깨졌어요. 효과도 거의 안 좋게 나왔고. 우리가 지금 뭐 희망하신다 그랬으니까 희망의 가능성을 뭐 제가 완전히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뭐 5%의 어떤 박빙이다 그러면 존재감은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막 가다가 만약에 되면은 지금 뭐 우리 서 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으로 이제 갈 수 있겠지만 안 된다 그러면 오히려 훨씬 더 이제 부정적 효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일희일비할 수는 없지만 여권의 입장에선 불리할 건 없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2011년에 안철수 대표가 정치 데뷔를 했던데 사실 지난 10년 동안 창당, 탈당, 합당을 좀 반복해온 경력도 있고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연대 여지를 남겨놨기 때문에 좀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도록 하겠고 이번에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 캠프 측의 어떤 갈등이 계속 번지고 있는데 녹취록 유출 의혹을 놓고 갈등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지금 뭐 당 대표인 이준석 당 대표 또 그다음에 야권 뭐 1위 후보인 윤석열 후보 이런 분들이 사적인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감정 다툼을 할 때가 아니고 서로 역할 분담을 잘해서 내년에 정권 교체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관점에서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좀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실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뭐 신지호 그 본부장이 네. 이준석 대표한테 대한 뭐 탄핵 발언을 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사과 요구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사과 전화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 휴대폰이 자동 녹음 장치가 돼 있었나 봅니다. 네. 이 내용이 유출됐느냐 안 됐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사실 그 내용에 보면은 내용에 대단한 내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냥 윤석열 후보가 지금 나가고 있죠, 그 내용이. 예, 네. 좀 미안하다. 그리고 손잡고 같이 가자 이런 이야기를 정도 했는데 그게 유력 후보와의 통화를 녹음했다. 사실 기분은 조금 나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게 크게 대세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좀 화합을 하고 이준석 당대표는 당대표로서의 공정한 대선 관리와 그다음에 당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정치 개혁과 또 사실 당에서 대선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많거든요. 정책 공약도 일부 좀 준비를 해야 되고 네. 대선 전략도 만들어야 되고 조직도 정비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당대표와 해가지고 내년 3월 9일 날 정권 교체하는데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가 이 관점에서 봐야 되고 또 후보들은 정말로 대한민국의 현재 문제가 뭐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야 될지 비전을 제시하고 또 공약을 만들고 또 본인이 집권하게 되면 함께할 참모들도 모으고 각자 역할을 제대로 잘해야지 이게 뭐 시너지 효과를 내서 내년에 3월 9일 날 대선에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녹취록 문건 유출 또 뭐 어제 오늘 보면은 서로 사적인 감정이 섞인 이런 말들이 주고 오고 가는데 사실 국민은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또 공포스럽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국민들의 상황과 입장을 좀 감안해 가지고 좀 후보나 당대표나 큰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대인배의 정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윤 전 총장 입당 당시부터 또 당 공식 행사에 참석 안 하면서 이른바 이준석 대표 패싱 논란이 있었고 여기에 이제 토론회 개최 문제로 갈등을 빚은 데다가 녹취록 유출 의혹이 얹어진 거거든요. 감정 싸움이 좀 심화된 건가요?
그렇죠. 뭐 처음부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습 입당부터가 이제 꼬이기 시작한 것이고 예. 그 전으로 이제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준석 대표의 형태가 압박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구 압박을 해서 사실상 제3지대에 좀 더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윤 전 총장을 사실은 입당을 빨리 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된 것이고 네. 그런 과정 속에서 기습 입당하고 당 행사에 불참하고 거기다가 이제 토론회를 하는데 뭐 불참하는 그런 것들 나오고 이제는 녹취록 뭐 얘기까지 나오는 어떻게 보면 전당대회를 통해서 사실은 이 국민의힘당이 국민의 어떤 희망 또는 뭐 이 기대를 조금 더 얻어온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 많이 깎아먹은 것이고 이것이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녹취록 부분도 사실은 지금 윤석열 전 총장도 문제지만 이준석 대표 30대 중반이에요. 그런데 자동 녹음이다. 그러면 거의 모든 사람 이준석 대표와 통화하는 사람들은 다 자신의 어떤 대화가 녹음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신뢰의 정치가 아니고 이건 새로운 정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이준석 대표가 빨리 사과하고 다시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야만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윤석열 전 총장도 지금 사실 1위 지지율 1위의 어떤 다른 후보들과의 격차가 크잖아요. 그러면 예. 당 행사 이렇게 열리면 사실 좀 솔선수범해서 간다. 뭐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뭐 대표도 띄워주고 본인도 협력해지는 자세 보여주고 그러면 오히려 더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명분도 생기는데 처음부터 뭔가 이준석 대표를 누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은연중의 어떤 행보들이 이준석 대표로 하여금 더 경계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해가지고 지금 이 장면까지 와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장면은 두 분이서 다시 뭐 치맥을 하든 뭘 하든 해서 풀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조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 이제 앞서 그 녹취록 관련해서는 취재 요청의 내용을 확인해 주는 과정에서 문건을 만든 것이지 뭐 따로 녹취록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윤 전 총장 측은 여전히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좀 어떻게 끊게 될까요? 이어질까요? 일단은 이제 빨리 이런 내부 갈등을 봉합을 하고 전선을 바깥으로 가야지 좀 지지자들이 박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그 당 대표와 대선 후보 간의 갈등은 사실상 당내 개파 간 또 대선과 대선 이후의 어떤 정치적인 지형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사실 국민들은 그 이후의 문제는 그 이후의 문제고 내년 대선 3월 9일까지는 힘을 합쳐가지고 일단은 정권 교체에 성공해라. 이게 시대 정신이고 국민들 요구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작은 감정적인 문제 가지고 자꾸 왈가왈부하지 말고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후보는 뭐 지지율에서 단연 앞서 있기 때문에 좀 여유 있고 포용적인 자세로 본인이 포지셔닝을 하고 그다음에 당 대표는 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좀 제대로 해나가서 좀 화합적이고 조정과 조율된 이런 야권의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국민들이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정권을 잡고 또 뭐 대한민국을 바로잡고 또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이 저도 네. 말씀드렸죠. 굉장히 당위론적으로 맞는 얘기죠. 그런데 현실은 굉장히 다릅니다. 이 갈등의 핵심은 사실 선대위원장을 누구로 임명시킬 것이냐 그리고 경선 룰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누가 결정하느냐의 게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전 총장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고 당대표도 경선 과정은 당대표의 몫이다라는 이준석 대표의 그런 어떤 주도권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관해서 벌어지는 이 갈등이기 때문에 저는 쉽게 가라앉기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뭐 오늘 뭐 어떤 분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런 부분에서 누군가 원로가 이렇게 좀 이 상황을 좀 정리해주는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그런 역할들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지금 국민의힘당이 아닌 것이 굉장히 좀 상황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지금 발등의 불이 모레 열릴 예정인 국민의힘 토론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토론회가 취소 가닥이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제가 안 그래도 들어오기 전에 취재기자랑 통화를 해봤는데 김기현 원내대표가 좀 중재에 나서기도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토론회를 아예 취소하는 건 아니고 성격을 좀 바꾼다든지 아니면 23일을 좀 기점으로 또 내용을 좀 일정을 좀 바꾼다든지 이렇게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내일 아마 열릴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텐데 내일 불수령이 될까요? 저는 지금 아직 그 대선 예비 후보들이 출마 선언한 분은 여러분 계시지만 네. 아직까지 정식 예비 후보 등록을 안 했단 말이에요. 등록을 안 한 사람은 정식으로 후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거를 후보를 불러서 토론을 한다. 이게 너무 조급한 것 아니냐, 성급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예. 후보들 입장에 봤을 때는 지금 출마 선언을 했지만은 혹여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을 후보들도 있거든요. 그런 후보들까지 다 참석해서 지금 예상되는 후보들은 한 13분 정도쯤 되는데 이 13분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구성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그냥 국민 면접식으로 국민들한테 이렇게 본인과 본인의 정책과 비전을 소개하는 뭐 발표회 이 정도로 조금 부담을 줄여주면서 했던 게 좋았는데 이거를 토론을 하겠다. 그리고 토론의 내용을 또 방식을 이야기하니까 후보들이 아직 정식 등록도 안 했는데 무슨 토론회냐 이렇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래서 또 뭐 1위, 2위 후보 입장에 봤을 때는 아니 토론을 하게 되면은 여타 후보들이 자기들을 집중 공격할 게 뻔한데 이런 토론을 왜 하게 되느냐 이렇게 돼서 반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후보 등록을 좀 앞당기자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일각에서. 그러면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경선준비위원회에서 후보 등록을 앞당기고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어차피 후보가 등록되게 예. 되면은 9월 15일까지 1차 컷오프 하기까지 당내 토론회와 TV 토론회와 또 국민 토론회를 여러 번 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조금 당대표와 경선준비위원회가 조금 조급하게 성급하게 한 것 아니냐 뭐 이런 느낌이 들고 내일 최고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후보들 간에 또 네. 당 지도부들 간에 이거는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토론을 하든 아니면 발표회든 아니면 경선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 거지 당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해서는 후보들의 지지와 합의를 이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의 중재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론회가 아니라 정견 발표회로 해가지고 7, 8분 정도 이렇게 각자가 발표하는 토론 형식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안 하면 사실 이게 딜레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정당의 지도부, 즉 국민의힘당의 지도부의 어떤 위상이라든가 명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윤석열 전 총장이 참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지금 이 갈등을 봉합하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되느냐의 어떤 가늠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참여를 안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은 더 증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서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또 당의 위상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을 내일 어떻게 이제 잘 원만하게 마무리하고 국민들께 이제 보고를 하느냐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의 그런 어떤 여부를 가늠하는 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어떤 정치 공학적인 설명을 듣다 보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여론조사 결과도 좀 빠른 속도로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결과를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선 후보 적합도 이재명 지사가 이 조사 같은 경우는 이재명 지사가 오차 범위 밖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25.6%, 윤석열 전 총장이 18.1%고 다른 조사기관이 한 결과도 있죠. 이어서 좀 보여주시죠. 자, 이번 결과는 이제 30.6%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26.2%. 이 같은 결과는 이제 오차 범위 안에서 윤 전 총장 1위를 한 결과인데 두 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네. 예, 여론조사는 이제 조사하는 기관과 방식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 보신 조사는 KBS와 한국리서치가 조사를 했는데요. 네. 무선전화 100%로 전화 면접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조사는 무선전화 100%의 ARS, 즉 자동 응답 기계로 조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조사 쭉 행태를 보면 ARS로 조사한 것은 윤석열 총장이 우위에 조금 높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화 면접 조사를 하게 되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금 높게 나옵니다. 그 차이는 기계로 하게 되면은
좀 정치 고관여층, 즉 정치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야권 후보, 즉 윤석열 후보가 조금 높게 나오고 그다음 전화 면접 조사를 하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분노한 사람들이 응답을 하지 않는 샤이 보수 현상이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지사가 조금 높게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여론을 보면은 결국은 윤석열 후보, 그다음 이재명 지사 이강이 지금 여야 후보로서 계속 한 2달째 다투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지금 여당은 10월 10일까지 경선을 하게 돼 있고 야당은 이제 8월 31일 후보 등록이 끝나게 되면은 예. 경선이 시작되거든요. 지금 여당 입장에 봤을 때는 이재명 지사의 지지도는 상당 부분 검증을 받은 지지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는 아직 정식으로 검증받지 않는 지지도이기 때문에 과연 야당 경선이 시작되면은 이 지지율 변화가 어떻게 될지 그게 그렇군요. 추이를 봐야 할 관심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선 방식과 아까 무선 방식도 좀 설명해 주셨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그러니까 해석하십니까? 유선 방식과 무선 방식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제 오마이뉴스 같은 경우가 유선 방식을 일부 도입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좀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고령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윤석열 총장에게 좀 유리하다 뭐 그런 것이고 네. 무선으로 할 경우에는 지금 나온 KBS의 어떤 결과처럼 지금 이재명 지사가 좀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인데 그리고 예. 또 한 가지가 뭐냐면 ARS하고 이제 아까 전화 면접인데 저는 좀 달리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ARS 같은 경우가 오히려 관심의 층이 아니고 오히려 전화 면접을 받는 사람들이 더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시간이 더 많이 할애가 됩니다. 그걸 이제 수용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더 지지율이 높은 이재명 지사가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네. 이재명 지사의 지지자들이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참여층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끝으로 한 시간이 2분 정도 남았는데 각 당별로 야권, 여권 나눈 결과물이 있거든요. 보여주시고 지금 보면 부동표가 30%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 이제 적합한 인물이 없거나 뭐 모른다고 한 답이 37%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동층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어디로 향할지 앞으로 남은 대선 전국에서 어떤 게 좀 변수로 작용할까요? 예, 부동층은 이제 경선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이제 본선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인데 네. 민주당 경선은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입니다. 근데 50%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주당 지지자와 지지 정당 없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부동층이 크게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네. 국민의힘은 대의원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하는데 이 국민 여론조사 50%에 민주당 지지자들과 타당 지지자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부동층들이 국민의힘 경선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결국에 이제 여당 후보가 선출되고 나면은 이 부동층, 소위 말하는 이 캐스팅 보트를 질 부동층이 어디 있느냐? 이제 전통적으로는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충청 지역, 예. 그다음에 연령별로 봤을 때는 지금 20대, 30대가 부동층으로 나와 있거든요. 특별한 정당 지지자가 없는데 그렇게 본다면 본선에서는 결국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충청에 많은 지지를 얻는 사람 후보, 그다음에 연령으로 봤을 때는 20대, 30대, 내년에 20대, 30대가 전체 유권자의 33%에 해당하거든요. 그 유권자들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런 부분에 네. 후보들이 대선 전략을 집중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는 저렇게 이제 의사 표시를 안 하시는 분은 경선 시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특히나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 각축을 벌이고 있잖아요. 여당 같은 경우는 뭐 이재명 그다음에 이낙연 후보 사이에서 어떤 경쟁 관계 심화되고 있고 예. 야당은 아직 시작도 좀 안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유보를 하는 그런 성격의 굉장히 큰 것이고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 나중에 다 나눠서 흩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저걸 분석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은 민주당 토론회가 있고 또 야당 같은 경우 최고위원회의가 있습니다. 또 이번 주는 또 어떻게 전국이 흔들릴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